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 사회 만연해 있는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받으신 지식의 지평에 나와 있는 제 글과 한국의 세대 연대기라는 제 책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원하시면 지금 이 책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세대 연구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참 저한테 최 선생님 내가 꼰대 같아? 이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저희 학부 애들이 선생님 제가 너무 MG 같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세대라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개, 6개로도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세대는 2개. 재수없는 꼰대와 싸가지 없는 MG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MG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럼 MG 어딨지? 그런 꼰대 어딨지? 분명히 내 나이는 그 꼰대와 MG에 속해 있는데 나는 거기가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있는 나 자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있지? 누가 왜 나를 이렇게 보일까 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어가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로 나누어지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를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계급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일상에서 사실상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늘 고민을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석기 시대 동물벽화에 보면 이렇게 써있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보다도 그때하고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세대 갈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런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를 얘기할 때는 가족에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 이런 세대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냥 청소년,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제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의 세대도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은 고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과제 동질적인 집단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역사 시기에 생겨난 우리 모두를 다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요. 사회과학 내에서도 이 세대를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학, 사회과학에서는 코호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코호트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 사건, 사고를 자신들이 경험을 하며 비슷한 공동체적인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세대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연구 말씀을 드리면 세대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애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시대적 상황을 함께 해서 유사한 가치관과 의식, 태도를 지닌 집단이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Z세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의 굉장히 큰 넓은 세대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냐? 사실상 묶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Z세대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M세대랑 우리를 같이 묶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저런 꼰대랑 우리를 같이 묶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MG라고 MZ라고 얘기하는 세대를 한꺼번에 묶는 거는 이모저모로 이제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는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대를 이제 나누어 보게 되면 주로 5개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산업화 세대가 있고요. 49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1950에서 69년생, X세대, 문화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70에서 79년생, 밀레니얼 세대가 M세대, 88만원 세대로 불리워지는 80년에서 94년생, Z세대는 이제 이 옆에 가로친 건 이제 제가 부여하는 명인데요. 게임 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5년에서 2004년생 이렇게 보통 나뉘어지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뉘어지는 그 연도는 각각의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대는 스펙트럼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뜻이냐면 1970년생은 X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0년생이라고 모두 X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세대지만 어떤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많이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X세대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개인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MZ세대라고 얘기하는 Z세대 친구들도 훨씬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보수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조망을 하게 되면 개개인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각 세대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의 어떤 같은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특징은 한국 사회 시대의 반영이고 시대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MZ세대를 똑같이 이런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 꼰대나 MZ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각각의 세대에 멀리 조망했을 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놓는다는 것은 그 세대를 이해하는데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MZ세대 너무 긴데 하나로 묶을 수 있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M자와 그 뒷세대를 잇는 Z세대를 함께 이루는 말입니다. M세대는 밀레니얼스, 사실 여기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밀레니얼이라는 거는 X세대와 Z세대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Y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밀레니얼이라고 붙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Y라고 쓰지 않고 밀레니얼이라는 이야기를 썼고 그래서 M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에코세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에코세대, 환경세대, 요즘 진짜 에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에코가 아니라 이 M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베이비붐이라는 건 뭐죠? 아기가 많이 태어난 세대라는 뜻이고 그 아기가 많이 태어난 세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다시 작은 베이비붐이 어떻게 메아리처럼 돌아왔다라는 뜻에서 에코세대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 에코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쪽수가 많아서. 사람 수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 비율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구 구성비가 크다라는 건 그들이 생애 주기 단계로 나이를 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앞으로도 굉장히 청년 세대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뒤로 가면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하기 때문에 이 뒷세대로 가게 되면 그 인구 구성비로 봐서는 이 밀레니얼을 끼지 않고서는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예측인데 앞으로 Z세대는 MZ라고 묶기보다는 알파, 이제 올라오는 알파랑 더 묶여서 잘파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쪽 뒤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MG로 묶는 이유 중에 하나가 Z세대의 숫자 자체가 이 밀레니얼 세대를 빼게 되면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M세대는 2022년 기준으로 약 한국 사회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의 경우에는 Y세대를 뒤를 잇는 집단인데요. X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X세대하고 사실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 자녀 세대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묶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두 세대, Z세대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합치게 되면 한국 사회의 32%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 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 다른 또 가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개를 묶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묶는 이유가 두 가지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나 유권자로 봤을 때 이들이 묶였을 때 32%나 돼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성세대의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에 상반되는 느낌으로 MZ세대, 옛날로 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로 묶는다고 얘기를 할 때는 MG를 묶는 게 말이 됩니다. 공통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기성세대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 MG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를 공통점을 묶어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묶지 못해서 분리해서 조망하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주 옛날이고 요즘에는 쌍둥이들도 태어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시점에 지금 거의 25, 6년을 한 세대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세대를 묶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 이런 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그다음에 그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세대는 이미 부모 세대보다 더 윗세대로부터의 많은 자원을 받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계층이나 계급 간의 그 크기가 그 간격이 굉장히 큰 세대라서요. 하나로 묶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질적인 생애 주기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윗세대는요. 밀려 다 갔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결혼도 몇 살에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나면 둘째 안 난다고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해? 이러지 않고 막 밀려갔어요. 이랬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M4 세대라고 불리우죠. M4 세대는 무언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포기 당한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들이 맡는 역할 자체가 윗세대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윗세대는 어느 특정 나이가 되면 전부 부모가 돼서 비슷하게 느꼈다면 이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의 세부 집단, 하위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요 이질적인 생애 주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세대별 특징을 이 부분은 이제 제 세대 연대기에서 바탕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세대가 지금 MG라고 얘기하는 청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이 두 세대인데 한국 사회만 이렇게 세대 갈등이 큰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석기 시대 때도 세대 갈등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현재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MZ 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뽑아놨는데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보시게 되면 MZ 세대는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적 권위주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태생적인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주의적 권위주의를 내재화하고 성장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성공지향 세대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실과 근건 절약의 신화를 내재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세대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서로 공격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MZ세대는 뭐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느냐면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문화권의 윗세대보다 타문화권의 동세대와 훨씬 더 특성을 많이 공유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젊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윗세대, 기성세대하고 훨씬 더 비슷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동세대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동세대끼리 훨씬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MZ세대를 지금 트렌드 세터가 지금 BTS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랙핑크도 그렇고 한국 지금 쪽에서 많이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서구의 친구들이랑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이 굉장히 비슷해진 겁니다. 이 비슷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젊은 세대 차이 플러스 옛날에 봤을 때 서양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징까지를 가진 세대를 마주하고 있어서 윗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보시면 젊은 친구들 다 추격어 쓰거든요. 추격어 써가지고 뭐 조금 이따 할 말 아니 뭔 줄 아십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MZ세대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10분 이해한다. 나는 10분만 보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MZ세대의 문해력 얘기 이제 많이 웃으시는데 문해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지나가다 제가 보고 있으면요. 저희 이대 이제 ECC에 보면 어린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엄마들끼리 어머 찰스 엄마, 앤드류 엄마 하면서 마우스만 오픈하면 잉글리시가 점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언어가 한국 사회에 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대는 유교권입니다. 사실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동양적인 어떤 것과 그 다음에 한때 혀 밑자르고 막 국제화의 열풍과 같이 갔던 세대가 영어 베이스를 한 서구권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할 만한 이런 식의 제가 볼 때 기득권이거든요. 인터넷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한 사회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챗GPT가 나오고 여러 가지 파파고 때문에 외국어는 우리가 쉽게 트랜슬레이트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같은 세대, 같은 사회 내에서 다른 세대끼리는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한국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보다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지금 느껴지는 세대 갈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또 인구 포션도 가장 큰 세대가 지금 가장 세대 갈등이 큰 시점에 마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 다른 사회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세대 특성을 좀 알고 싶으시면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세대 명칭들을 살짝 째려보고 계시면 대충 그 세대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세대 특징을 잡아내려고 정말 연구자들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그 세대 명칭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 명칭이라는 건 그 사회가 그 세대를 보고 있는 그 시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좋은 거는 모두 다 그 세대의 명칭에 붙었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어떻게 바뀌었죠? 88만 원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세대 명칭에서 이 사회가 이들을 보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대 명칭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대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MZ세대가 많이 나오고요. 베이비붐 세대도 많이 나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옛날에는 너네는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 해서 베이비붐 세대였는데요. 요즘에는 58세대라고 부릅니다. 58세대는 막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386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586이다, 58 개띠다 뭐 이런 것도 다 중의적인데요. 그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58입니다. 58. 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근데 뭐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준말 앞자를 이제 만든 이제 일본의 조어기는 한데요. 이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실버 세대라고 얘기를 했죠. 나이가 되는 세대. 실버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58세대라고 부르는 건 실버 세대는 사실 말이 실버지 하얀 세대라는 얘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완전히 단조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요즘에 이 말하자면 베이비붐 세대는 그런 실버 세대로 늙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뉴 시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는 새로운 세대라는 뜻에서 58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죠. 자, 이 세대가 굉장히 무서운 게 이 586 세대라고 하는 고또래 베이비붐 세대에 왜 이런 예쁜 얘기가 붙었을까요? 한 가지는 산업화 세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산업화 세대는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살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갑만 지나면 환갑해주고 큰 잔치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나이까지 살 줄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면 그 준비되지 못한 산업화 세대를 보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떻게? 나는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결심도 하고 준비도 한 세대여서 이들의 58세대라고 부르고 한국
한국 사회에서 전체 세대를 이렇게 쫙 봤을 때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세대가 지금 말씀드리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거시적으로 세대를 조망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586이라고 하는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 세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예쁜 58세대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대명은 학자들도 붙이지만요, 그렇게 예쁜 얘기는 주로 은행권, 금융권에서 붙여지거든요. 얘네들한테 이제 돈을 가져오게 나타날 때 붙여지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는 게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당신들의 이야기,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삶의 계정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삶의 계정을 가지고 풀어볼까요? 코호트라는 개념, 세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대의 반영이고, 그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했는지에 따라서 특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대의 특징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겪었던 어떤 삶의 궤적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993년에 국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윗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권위에 완전히 반대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을 가졌지만, 한국 사회 전체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위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 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할 수 있는 세대라면,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권력이라는 건 언제든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우고 큰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 위기가 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의 환경의 성장과 함께 커서 온라인 세대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호주제 헌법 불합치선고 등으로 인해서 이 젠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학생 인권 조례 공포가 있었어서 이제 옛날 윗세대는 내가 어떤 폭력적인 걸 하지는 않고, 내가 때리고 내가 맞지는 않았어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장착한 세대라면, 이들은 그러면 가서 고발해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참아내는 게 좋은 뜻으로 참아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윗세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진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MZ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적인 측면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MZ세대들은 막 기분 나빠합니다. 저희가 촛불혁명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안정스럽습니까? 이러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살인혁명, 정변, 파병, 유신, 피살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살았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시장,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큰 세대고, 문화적인 측면 보시면 어떠십니까? 시원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MZ세대는 거기에 정말 자리가 모자라서 못 넣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는 여기는 아주 펑한, 이렇게 완전히 이 궤적 자체가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사실상 우리가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시면, 그 BTS 영상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외국 애들이 완전히 넘어가죠. 우리 젊은 MZ세대 입장에서도 너무 당연하지, 우리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를 보고 안 넘어가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홍콩 배우를 좋아하고 외국 팝송만을 따랐던 그 세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미장센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데 이제 요 다음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 김영하 작가의 소설 퀴즈수 중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윗세대가 보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꿈꾸지도 못할 만큼의 그렇게 앞서가고 많은 것을 BTS로 이제 대변될 수 있을 만큼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키웠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세대가 왜 또 동시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알아놓는 것이 MZ세대하고 윗세대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진학이 27%고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 72%였는데요. MZ세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대학 진학이 75.8%, 대학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 24.2%이기 때문에 예,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보낸 거죠?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적게 낳고 모든 것을 다 몰빵해서 지금 자기 자녀 세대에게 투자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장기 1인당 국민 총소득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1970년 어렸을 때는 225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그랬고 여기 MZ세대는 보면 어렸을 때는 11,735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보셔야 되는 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렇게 225불이었지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의 직업을 가져야 될 때는 10배가 뜹니다. 10배가 떠서 2,355불이 되는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데 취업할 때쯤 되면 이게 1.5배밖에 안 됐고 지금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잘 살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못 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된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를 사회학에서는 구조적인 계층 이동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상 한 명이 내려와야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계층 사다리에서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좋은 잡들이 막 생깁니다. 좋은 잡들이 생겨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가 있었던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랬기 때문에 어떠냐면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 구조가 열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게 되면 이제 만화 같은 걸 이제 보시게 되면 공포의 외인부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들 지옥 훈련을 해요. 사실 몸이 가장 건강해야 되고 이 몸을 잘 아껴야 되는 그런 스포츠맨들한테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굴리고 막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회에 성실과 근면의 신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랫세대는 왜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아니고요. 그분들도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만 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 구조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스스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컸었을 때고 대학 진학률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정말 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대학 공부만 많이 시켜놓고 애만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있었던 좋은 자리도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을 너무 많이 나와서 문화사고는 역설인데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경제는 좋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공부한 거에 아니면 노력한 거에 적절한 그러한 그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앞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 MZ세대들이 열심히 안 할까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열심히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윗세대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적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거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이 MZ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 자체가 꼭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MZ세대의 특징은 제가 옛날에 아주 꽤 오래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일본 사회가 막 커졌을 때예요. 일본 경제가 커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일본 음식을 뭐 날거를 어떻게 먹네, 야만인이네 막 미국 사회에서 그러다가 일본 경제가 커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건강식이네 막 이러면서 그 일본 식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일본 식당에 많이 갔겠죠? 일본 식당에 처음에 갔는데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게 미소숲, 오와 시위드 샐러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국하고 반찬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밥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약간 당황할 수가 있죠. 영어로 못 알아들어도.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서양 음식 하면 요즘에 서양 음식 하면 전부 다 피자하고 스파게티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고기 뭐 이런 거 스테이크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스테이크, 스파게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차례인 거예요. 음식이 나올 때는 스프하고 샐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이 나오는 이 순서 자체가 사실상 내용은 일식을 갖고 올 수도 있고 한국에 커지면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들 머릿속에 가장 깊게 박혀있는 이 인지 구조의 기본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 5가지는 이들의 스키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뭐 다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스키마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보게 되면 이들의 특징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권위주의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틀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안 합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자꾸 제가 이제 세대를 얘기할 때 MZ 세대만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거 자꾸 베이비붐 세대하고 비교해서 보는 건 내가 중요한 게 왜 나빠요? 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미 곱하기 100 제너레이션이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맞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 붐 세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집단주의가 굉장히 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큰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미미미 제너레이션으로서 이들이 내가 제일 중요해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민수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구리 왕눈이 노래 아세요? 애들들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만화 얘기도 많이 꺼내고 만화 주제곡 얘기도 많이 꺼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왜 애들 얘기를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문화사역을 하는데 이제 반영이론이라고 이제 많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텍스트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만화 주제곡이나 이게 애들이 지어요? 동화 애들이 짓습니까? 아니죠. 어른들이 만들고 어른들이 골라서 줍니다. 그래서 이 만화라든지 지금 이야기한 동화에는 윗세대가 그 어린 세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나 만화이기 때문에 만화를 보게 되면 그 세대가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 왕눈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라고 해요. 네가 울면 무지개 동산에 비가 온다. 그래서 그거 보면 무지개 동산에 비가 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슬픈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집단이 너가 울면 슬퍼하니까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주입적으로 받고 산 세대고 그리고 집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아랫세대가 계속 미미미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주변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남들이 내가 가족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랑 같이 겹쳐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윗세대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의 요소라는 건 그 자체로 봤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윗세대의 가치관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보면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함께 읽어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MBTI가 한참 유행이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생각보다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니네가 니네 거를 책임지고 너를 알아서 자기 경영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치던 세대예요. 윗세대들이. 근데 솔직히 어릴 때 뭐를 한다고 그렇게 뭐 너의 뭐가 좋은지를 알아서 과도 결정하고 니네 인생을 만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린 시절부터 니네가 선택을 해야 되고 니네가 무언가를 니네가 경영해야 된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세대인데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사회심리학자, 사회심리학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미드라는 사람, 허버트 조지 미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자아는 아이와 미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라는 건 나죠. 아이.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자아라는 건 그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라는 게 함께 합쳐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는 나를 잊죠. 목적격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만든 거에 따라서 그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로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윗세대는 내가 안 궁금했던 게 아니라 궁금해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시간이 되면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고민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알 기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네들을 니네가 알아서 막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 기회는 M4 세대라고 얘기하고 모든 게 늦어지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을 기회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들이 끝도 끝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야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MBTI라든지 수없이 많은 심리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알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하고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거부하는 이 평등주의자라는 부분과 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파라는 이 부분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아랫세대가 하는 많은 것들이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윗세대는 권위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교수님이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사장님이니까 인정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가 잘 열심히 강의도 잘 하시고 교수님께서 강의도 잘 하시고 우리도 예뻐해 주시고 연구도 잘 해주시면 저희가 존경을 해드릴게요. 권위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공평하잖아요. 잘 하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윗세대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어떤 지위에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냐면 내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얘가 나를 공격을 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한 이 실용주의적인 어떤 경향은 이것도 뭐 어떤 부분도 볼 수 있냐면 모든 걸 다 기브앤테이크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봉사도 스펙이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봉사는 스펙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 MZ세대에 대한 강연을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이제 교회 쪽이었어요. 이제 교회도 이 희생과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쪽인데 이 희생과 봉사라는 건 당연히 하지 않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었거든요. 너희가 너네들을 한번 왜 이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봉사 스펙으로 점수 준 거는 기성세대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 점수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봉사를 스펙으로 쌓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 보니까 나쁜 애들 같네요 우리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은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확실하고 뭐든지 실용주의적인 것. 근데 윗세대들은 의, 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그것보다는 확실히 주고받는 것들이 정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자기개발에 매진한 태생적 글로벌리스트고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근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향이 다릅니다. 윗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의 방향이 제가 로켓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도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의 욕구가 위로 올라가서 성공의 욕구라는 게 위쪽으로 향해 있다면 이들은 그렇게 해봤자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졌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늘려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함으로써 내 자체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디 들어갔으면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뭔가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봤자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경험을 해서 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신들 그래서 방사형의 성공을 꿈꾸는 세대이고 이거는 이들이 처할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뭐 다른 경험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경험을 늘리는 게 윗세대 입장에서는 막 바깥에 나와서 그래도 뭐 봉사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그러면 보일 텐데 앉아서 인터넷에서 합니다. 왜냐면 이들 보기에는 뭐 브이로그도 해보는 것도 뭐 내가 나중에 유튜버가 뭐가 대회라도 돼보지 않을까 막 이런데 부모님들 눈에는 다 게임하는 것 같죠. 얘는 왜 맨날 컴퓨터 앞에서만 저를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세대인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그 노력이라는 게 방향과 방식이 굉장히 달라서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입니다. 이들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많은 것들은 정치적인 영역도 소비적인 영역도 윗세대가 볼 때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정치도 얘네 정치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관심이 없기는요. 윗세대가 하는 방식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윗세대들은 가가지고 무언가 운동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내 걸 다 버리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갔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정치를? 내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밈으로 돌면 거기에다 좋아요 누르는 거. 그리고 나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윗세대들은 그게 무슨 정치적인 활동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산다고 얘기를 해서요. 윗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윗세대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거나 권위에 대항하는 방식을 다 버리고 머리에 묻고 가 이렇게 갔다면 이들은 그게 아니라 다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톡톡톡톡 칩니다. 근데 제일 웃긴 게 권위가 희화되는 순간 권위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권위에 저항하는 방식은 웃기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툭툭툭툭 쳐서 그러다 보면 권위라는 아우라라든지 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웃긴 사람한테 꼭 복종을 해야 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권위에 반항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윗세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준다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머 코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비도 비슷한 부분, 소비에도 보게 되면 소비가 굉장히 소비와 취향의 세대의 이제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윤리적 소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소비의 윤리까지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근검 절약이 미덕이었지 소비라는 것 자체는 소비였죠. 어쨌든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윤리적인 소비라고 붙이면서 소비에 어떻게 보면 도덕성 플러스 뭐까지를 플러스하게 되냐면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이 소비에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를 소비할 때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걸 가지고 그 물품을 소비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돈줄을 내기도 하고 혼줄을 내기도 하면서 분명히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데 윗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냥 쓰는 거죠.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윗세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들이 벌어서 저축을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은 소비와 취향을 통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정치적인 부분에도 그거를 갖다가 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강력히 밀고 나가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여가를 향유하는 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또 하나의 이유는 곧 말씀드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온라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옛날에 이제 여기 계시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바쁠 때 뭐 살 수가 있나요? 바쁘면 못 나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꼭 논문 쓸 때 뭘 이렇게 꼭 사요. 왜냐하면 힘든 거죠. 힘들 때 이거 보고 있으면 비싼 거 사는 건 아니지만 작은 걸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눌러서 소확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비는 확실한 행복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세대고요. 그리고 취향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MZ세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 패턴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MZ세대의 소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소비와 취향의 세대이지만 계급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야누스 소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 애들이 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명품을 많이 쓴다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명품 쓰는 애하고 삼각김밥 먹는 애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면요. 윗세대는 돈이 있어도 사실상 명품을 안 샀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은 명품만 사는 애들도 있지만 이 명품만 사는 애들도 이들이 경험을 늘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품만 사는 애들도 삼각김밥 먹을 수 있는 세대인 건 맞아요. 그리고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10만 원짜리 망고빙수도 자기네들이 경험 삼아서 먹어볼 수 있는 세대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세대라는 건 맞지만 이들이 전부 다 삼각김밥하고 이거 두 개를 마구 쓰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어떤 이미 계급적으로 이 소비의 취향이라든지 소비의 이 그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세대라서 많은 부분 야누스 소비라는 건 이들이 경험을 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높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들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많은 부분 이들이 계급적으로 이미 소비에 있어서 다른 집단이 그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비에 대해서 너무 신문에서도 얘네들이 이걸 샀다. 얘네들이 인생 4컷을 찍었다. 모든 MZ세대들이 뭐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특성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것들은 그냥 이들이 그냥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이들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고 무언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라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신문에 나는 것들은 MZ세대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의 탄생입니다. 아까도 한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인간이 나왔다. 얘들은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MZ세대를 그렇게 크게 묶는다면 M세대 앞쪽 애들들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 생산이 아니라 그들은 태어날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어릴 때 디지털 세대로 전환하는 것들을 본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게 이 Z세대라고 얘기하고 이 게임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들 머리에는 온라인이 없었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윗세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나누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이들은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일상세계에 묶여요. 그게 M세대하고 Z세대를 나눈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M세대는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기를 겪었던 부분이라서 오프라인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는 않더라도 아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커올러 오고 있는 Z세대는 정말 오프라인만 있었던 세계는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세대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온라인 세대가 등장했다. 진짜 세대가 등장했다. 등장한 건 맞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디지털화가 심화된 세상의 도래는 수많은 새로운 습관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가드너와 데이비스라는 그 사람이 쓴 앱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얘기는 모든 게 다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온라인이다? 그럼 걔네들 지금 온라인으로 뭐 다 잘하고 디지털도 잘하고 이렇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큰 차이점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예를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나왔던 꼰대하고 MZ세대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그 인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펭수. 펭수 다 아십니다. 펭수를 봤을 때 이제 젊은 세대들은 펭수 우리의 펭수입니다. 근데 윗세대들은 그렇게 그걸 궁금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는 그 인형 탈이야? 아니면 그 인형 안에 들어가는 거야? 뭐라 그러면 아, 그 인형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가 너무 궁금한데 젊은 애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안 궁금할까? 얘네들은 펭수가 들어가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펭수를 진짜 펭수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펭수를 가지고 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도 어렸을 때 서유기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손오별을 만들 거야. 여러 개 만들어서 얘는 이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나를 만든다는 거지. 이들이 말하는 부캐라는 개념. 여러 가지 세계를 머릿속에 다 만들고요. 자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게임에서 부캐라는 개념 자체가 게임에서 나온 건데요. 게임에서는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자체를 바꿔서 그 세계에 넣어서 펭수랑 노는 거죠. 펭수가 사는 세계가 얘네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누가 있냐고, 왜 펭수 이걸 입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산슬이야, 유재석이 와서 얘기하면 어머, 유재석이 노래를 잘하네. 제가 저런 것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했나 본데 이들은 유재석인 거 알겠죠? 근데 유재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유산슬로 보고 그들의 세계 안에서 걔는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놀 수 있는 거. 일종의 공모죠. 하는 사람도 내가 유산슬인 척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유산슬이랑 놀고 있는 한 사람의 나를 만들어서 그 세계관에 위치 주어버립니다.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다 우리는 늘 그 안에 누군가가 궁금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요. 이제 농담처럼 하는 옛날에 그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애들이 이렇게 재는 자기 그 온도를 재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은 아니셨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온도를 재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다 보고 인사도 했으면 저희 같으면 이제 윗세대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만나면 선생님 오셨어요 뭐 이런 아니라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는. 그래서 제가 북해잖아요. 걔는 선생님 앞에서 학생을 한 거 거기 가서 니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꼭 선생님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와서 당연히 윗세대처럼 인사 잘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상 아르바이트 하는 나와 거기 있는 나를 따로 만들면 내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편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 오셨어요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일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나의 또 다른 부캐로 일한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죠. 아니 이제 수업 시간에 듣더니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인터넷 그 온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윗세대하고 다른 시선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옛날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요. 교감 선생님들이랑 이제 수업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아날로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준비하게 되면 이쪽에 이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말을 했나 봐요. 저도 이제. 근데 오신 말이 교수님이 우리 안 보신다.
왜냐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쪽을 자꾸 보니까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저랑 눈 맞추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제가 수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저희 학생 아무도 선생님이 왜 저를 안 봐주시나요? 이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들은 내 얘기를 듣고 그냥 PPT 보고 그러지 선생님이 나를 보던지 말던지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자기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수업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시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젊은 친구들 다 카메라 보고 얘기해요. 이 옆쪽에 분명히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이게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눈이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카메라를 향해서 자기 시선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보게 되면 뭐죠? 같이 밥 먹는데 이 친구 젊은 친구가 나를 안 보는 거죠. 여기 앞에서 밥. 근데 이들이 나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보고 뭐 이런다라는 건 꼭 눈이 마주쳐야 내가 이 사람을 관심이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딴 데를 볼 때 윗세대 입장에서는 밥 사주는데 얘가 나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막 집에 와서 근데 그 얘기를 막 너 왜 나 안 쳐다봤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요. 집에 와서 뭔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얘네들이랑 밥을 안 먹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나는 많은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 눈의 맞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MZ세대 SNL에서 이제 요즘 MZ 오피스라고 그래서 MZ세대를 엄청 희화화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망눈광, 맑은 눈의 광인이 나와요. 눈을 똑바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눈빛만 보고도 광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똑바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걸 광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얘기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 온고 많은 부분이 온라인 인간이라는 이들이 대면 접촉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과의 접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대면 접촉에 익숙한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문제는 이 부분 그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면 상황에 젊은 친구들은 윗세대보다 훨씬 더 좀 열악하죠. 아무래도 그 인터넷을 이런 걸로 많이 했어도 그러면 눈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눈치가 진짜 없을 수 있거든요. 윗세대 입장에서는 권위가 막 이렇게 있고서 화가 나도 꾹꾹 참은 거예요. 나쁜 얘기 안 했는데 이들의 문제는 어린 시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된 빈도가 윗세대보다 굉장히 낮아서 눈치는 없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이러한 뭐라 그럴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건 윗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윗세대는 윗사람 미워해도 왜 저러시나 미워하시는데 어떡하겠어 참아야지 이렇게 된다면 이들은 뭐 그렇게 윗세대 입장에선 그래 MG야 참자 했는데 집에 와서 나만 미워해. 뭔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싹 참은 건데 아랫세대 그리고 눈치 없었던 걸로 생각하면 뭐 나는 100% 참은 건데 아랫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상해. 윗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보면 얼굴도 안 보고 막 이래 막 약간 얼굴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아 라는 것은 윗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보면 공무원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윗세대 정말 약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젊은 세대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때리거나 이랬었던 건 아니에요. 때리거나 우리가 맞지는 않았어도 그런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냐면 그래 힘든 건 알아도 참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쟤네 당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당해. 그런데도 우린 참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왜 저렇게 참을성이 없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커왔던 위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상황,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윗세대하고 굉장히 달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온라인 인간의 탄생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일상에서 많은 부분, 그리고 우리와 감정과 연결되는 부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갈등의 많은 부분에 이들을 이해하려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디지털 온라인 인간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이들의 특징을 이들의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쁠 때 한 번쯤은 이게 이들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 그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시대가 만들어낸 이들의 특징이라고 일단 한번 숨을 쉬시고, 그리고 아랫세대는 윗세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하고 숨을 쉬고 특징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